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역 대학 혁신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조성준 전남대 기획차장, 박종락 조선대 기획차장과 함께 글로컬 대학 선정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대와 조선대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성과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선정은 단순 사업 지원의 성격을 넘어서 우리 전남대학교와 그동안 두 차례의 고배를 마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했고 지역사회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남대가 AA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회의 인정이자 지역대학 혁신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광주시의 AI 수도 비전,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기초와도 맞닿아 있어 전남대가 호남권 AI 혁신을 주도할 핵심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 선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먼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 그리고 지역 시민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 시장님을 비롯한 지자체 인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 2차 연도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차분히 분석하고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 내부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대학교는 3000년도 웰 에이징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1, 2차 년도의 뼈아픈 경험이 완성도 있는 특성화를 도출하고 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실현 가능한 글로컬 특화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시 비전 2030과 발맞추어 글로컬 조선대학교의 웰웨이징 비전을 토대로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 30은 국가 균형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전남대가 제시한 핵심 모델은 무엇입니까? 네, 전남대의 핵심 전략은 인간 중심 AI 인재 양성입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윤리적 가치관을 갖춘 즉 사람을 위한 AI를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인적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특화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AI를 접목하여 산업 구조의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비전은 AI와 인문학이 융합된 창의적 인재 양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전남대 혁신 모델에는 말씀하신 대로 AI 혁신을 모든 학문 분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대는 이미 전국 최초로 2019년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6년간 운영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문 분야에서 AI 융합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교생 대상 AI 교양 과정을 필수화하고 인문 테크 융합 교육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며 학석 박사 통합 과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AI 또는 AX 분야의 교육을 받기 위해 모듈형 교육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유연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무전공 선발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남대는 그 AI 관련 전문 교원을 새로이 확보하고 새로이 확보한 교수와 더불어 이미 교수님들을 재교육함으로써 그 새롭게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하고 질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AI 윤리, 철학, 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로 교육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여 기술과 인간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AI for All SCNU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구성원이 생성형 AI를 학습과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맞춤형 그 학습 지원 플랫폼인 HAI 클래스 그리고 진로 행정 혁신 프로그램인 그 빛나래 플랫폼도 적극 도입하여 교육, 연구,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은 이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광주를 넘어 전남의 다른 대학들과는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남대는 지역 전체와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 등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화 역량을 전남권 대학들과 공유해 공동 교육 과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AI 융합 교육을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점 교류를 활성화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대학 전체의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구 감소, 농어촌의 공동화, 지역 의료 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를 공동의 연구와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남 지역 산업체와 함께하는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애로 해결, 공동 연구 개발,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성공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네. 전남대는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의 네, 국비를 맞습니다. 지원받게 됩니다. 네, 전남대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인가요? 우선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 AI 기반 개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각종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대학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하게 바꾸어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대학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전남의 전략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스트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AI 융합연구원을 설립하여 글로벌 연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광주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K 문화 콘텐츠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도 집중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남대가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글로벌 명문 대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조선대가 제시한 핵심 모델은 무엇입니까? 네, 조선대가 제시하는 모델은 빅데이터 기반 웰 에이징 대학입니다. 국가적 저출산 그리고 광주 전남의 고령화, 지역 산업 기반 약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유출 등 국가와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 9대 전략 산업과 연계한 웰 에이징 분야를 특성화하였습니다. 웰 에이징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예방과 관리에 건강한 삶, 그리고 편리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의치약 간호대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밀립 종합대학으로서 지난 13년간 2만 2천여 명을 추적한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펩타이드,
그다음에 구강 미생물 데이터, 그다음에 해조류 유효성 데이터 등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웰 에이징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광주시 의료산업단지, 그리고 조선대 병원 등의 인프라가 결합하여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화와 그리고 실증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바이오메디, 그리고 에이지테크, 그리고 라이프케어 3대 특성화 단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연구를 통해 기존의 돌봄과 요양 중심의 전통적인 그런 고령 친화 산업을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 그리고 바이오,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이 결합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웰레이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회사 스노아를 설립해 대학이 가진 연구와 기술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대가 제시한 웰에이징 중심 모델은 지역과 국가의 위기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특히 조선간호대와 조선이공대와 함께 총괄총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총괄총장제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조선대가 추진하는 총괄총장제는 단일 법인 내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입니다. 대학 간 학문 간 벽을 허무는 혁신 교육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거버넌스 체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총괄총장제 도입을 의결하였고요. 이를 통해 조선간호대학교와의 통합, 그리고 조선이공대와의 전문학사, 학사연계과정 협력 등 법인사나 대학들을 하나의 캠퍼스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다음에 대학 간 협력 과정 중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조율이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괄총장제가 시행되면 대학 간의 협력 구조, 그리고 글로컬 대학 추진의 의사결정 체계가 단일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사회,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에도 하나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외부 협력도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간호대와의 통합 추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전국 3위 규모의 간호대학 출범을 통해 웰레이징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선도할 첨단 기술 기반 보건의료 융합인재 양성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조선이공대와는 공동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운영, 그리고 전문학사부터 학사, 석박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결국 총괄총장제를 통해서 법인 내 각 대학 간 협력이 강화되고 통합과 융합 체계 완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조선대는 통합 모델인 만큼 5년간 최대 1,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통합 시 최대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지자체 지원금으로도 현금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1,500억 이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글로컬 대학 지원금은 연차별 그 국비 예산 비율을 고려해서 최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은 주로 웰레이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실험 실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 부분은 조선간호대와의 통합, 그리고 특성화 학사구조 운영, 융합교육과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차별로 증가되어 전체 예산의 49%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지산합 협력 부분은 웰레이징 대학원 신설, 탑티어 연구소 육성 등 총 예산의 27%가 투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분야는 유학생 유치, 그리고 해외 연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글로벌 자회사 설립 운영 등 약 15%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지원금 300억 원은 광주시 AI 데이터 센터와 또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대학 내 웰 에이징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초고속 테스트베드 조성, 그리고 광주 특구 기반 웰 에이징 밸리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과 다르게 대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대학과 지역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실 글로벌 역량 강화가 또 중요한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조선대는 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외국인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거점 센터를 신설하고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글로벌 학부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웰레이징 글로벌 R&D 역량 강화를 통한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해 전 세계 110여 개의 대학이 가입하고 있는 AFU 고령 친화대학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연세대학교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 의대와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투자를 받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회사인 주식회사 스노아를 설립해서 조선대학교만의 빅데이터 축적 노하우,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및 분석 등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 창출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약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위에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외국인 정주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단순히 대학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전남대학교에서는 이 지역 사회와 산업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전국의 우수 인재들이 광주와 전남으로 모여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적으로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AI 기반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테크노밸리를 통해 AI 창업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모빌리티를 비롯한 5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AI를 융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전남대가 추구하는 목표는 광주시가 내세운 AI 수도로 도약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의 GRDP가 상승하는 에 따라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대학교의 비전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204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40% 정도가 고령층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은 0%대로 이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웰레이징 시장은 제2의 반도체 산업처럼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 거대한 흐름을 위기가 아닌 기회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은 초고령화,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타 지역 대비 대기업 입주 수도 낮고 창업 경쟁력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 2030 비전을 통해 메디헬스케어, 데이터, AI, 문화 콘텐츠 등 9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WHO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매조 1조 원 규모의 고령 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웰 에이징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대학교는 광주시 비전에 따라 추진 중인 서남권 첨단 의료단지 조성과 연계해 지역
의료,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웰레이징 특화 인재를 양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의료 복합단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연결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웰에이징 도시 모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조선대학교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가 광주 라이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전략과 이 라이즈를 어떻게 연계 융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남대학교는 2020년 그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유치한 주관 기관이었습니다. 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초광역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잘못, 그다음에 잘된 것,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 이번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 성과를 라이즈 사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전남대학은 이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명문 대학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성과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지역계 기업에 그 깊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글로컬과 라이즈 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그 지역혁신 플랫폼을 주관하면서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남까지 포용하는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대학에서 기업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그 흐름을 라이즈와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이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학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 이거는 단순히 대학의 존립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말매는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 붕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대학 설립과 도시 재생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역시 광주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스톱 실증 지원 센터 등과 연계된 웰에이징 밸리 구축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를 웰에이징이라는 글로컬 비전으로 전환한다면 조선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과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웰에이징 관련 연구와 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유치,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의료, 돌봄, 주거 혁신 모델을 지역과 함께 실증, 제품화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연구자, 기업,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교육,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광주시와 조선대학교가 웰에이징 밸리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직면한 큰 문제는 아마도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남대학교가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지역 사회의 기여 또는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산업계 그리고 지역 주민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남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포함해서 그 초광역의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유연성을 끊임없이 보장하는 혁신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지자체와 정부의 후원 또는 지원을 받고 또 소통하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고자 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은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가 마지막 3년 차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전남대학교 입장에서는 광주 전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를 여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AI 기반의 교육 연구 혁신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와 광주 전남에 정착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남대가 결국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컬 허브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학이 해야 될 소명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946년 해방 직후에 위대한 국가 건설의 초석은 인재 양성임을 믿었던 전국의 7만 2천여 명의 선각자들이 벽돌 한 장, 쌀 한 줌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밀립 조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숭고한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 조선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의 말메 대학이 조선업 붕괴 위기를 첨단 도시 전환의 기회로 삼았듯이 조선대는 광주시와 함께 웰 에이징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어 한국형 말메의 기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는 빅데이터, AI 기반 웰 에이징 선도 대학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웰 에이징 첨단 융합 인재 육성, 산업 생태계 구현, 그리고 글로벌 확산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고령 친화 건강 활력 도시의 실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도시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준 전남대 기획처장, 박종락 조선대 기획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 라인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일정과 공직 인사 등 주요 보좌 업무를 총괄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와 살림을 담당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자리로 옮긴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지칭했던 V0라는 단어에서부터 그림자 실세, 최고 존엄 등 여러 표현을 써가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대문 배경 사진을 최근 바꾸셨던데 그 일출인가요? 일몰인가요? 네, 일출입니다. 뭐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너무 네. 오랫동안 제가 과거에 네. 2022년도에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을 때 그 네.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그 바다 사진 같던데 산티아고 아니요, 순례길에 그게 아니고 앞에 있었던 그 오솔길 사진은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이었는데 한 2년 만에 바꿨습니다. 다 이번에 바다 네, 사진으로 뭐 바꾸신 조금 정리하느라고 그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요. 알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그 2022년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문자를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됐었는데 내용이 검찰 출석 요구서 왔다. 백현동 대장동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 보내서 단박에 뭐 화제가 됐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 하셨는데 네. 제1부속실장 이게 어떤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하면 뭐 기관장이라든가 또는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네. 그 사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네. 그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서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네.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적인 개인적인 일까지 전부 네. 보좌를 하는 자리죠. 예컨대 뭐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빵이 있냐, 뭐 또는 물 마시고 싶다, 뭐 그런 것까지 전부 개인적으로 소위 수발하는 자리인데 이게 절대 권력자의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권력의 가장 내밀한 그 장면을 네. 함께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모든 공사적인 비밀을 네. 취급을 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이죠. 과거에 뭐 문고리 권력, 문고리 삼인방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만사현통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김현지 실장에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V제로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위상은 네. 거의 한남동 관저에 가면 해경궁 김 씨가 계신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오면 해경궁 현 씨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해경궁. 만사현통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뭐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 붙여주는? 붙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 네. 가까이 돼가는데 대통령실 뭐 인사나 살림은 이제 이전 윤석열 정부 흔적은 어느 정도 다 지워낸 것 같은데 지금 네. 장차관 인사는 했는데 차관 보나 실장 국장 이른바 고위 공무원단 인사나 산하 공공기관 인사는 안 했는데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무를 보좌 총괄하는 자리에 김현지 실장이 갔다. 좀 시점이랑 자리가 보직이. 근데 그게 네.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 네.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네. 기관 증인으로 채택을 하거든요. 그 기관 증인이라는 것은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그 부처의 장관, 차관 네. 그리고 뭐 기획관실장 해당 실국장들을 네. 곧바로 그냥 단순히 그 기관에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네. 채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네. 그리고 비서관들. 네. 근데 이분이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어요. 그 총무비서관은 특히 대통령실의 뭐 각종 인사나 네. 복무 또 예산 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에는 항상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불렀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출석을 하라 했더니 뭐 당연히 출석하는 걸로 알았는데 출석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네. 무슨 최고 존엄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네.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보내준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제1부속실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옆에서 네. 대통령 전화도 바꿔주고 대통령이 필요하면 네. 뭐 도시락 가져오라 하면 도시락도 갖고 가야 되고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1부속실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문제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러니 아마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현지 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아예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낸 것 아닌가. 그럼 이거 진짜 최고 존엄이거나 격이 이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분의 격은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든 수석비서관이든 그렇게 해서 국회 불려가서 혼나고 하는 그런 격이 아니다 이거죠.
뭔가 예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실장을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러니까 왜 국회에 내보내면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단순 전달자인데 그거를 뭐 만사 현통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네. 그러면 왜 대통령이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 가서 네. 야당 의원들에게 뭐 네. 혼나거나 또는 진술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네. 위치에 놓고 싶지 않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분이 총무비서관으로 지금 한 100일 정도 일했으면 그냥 뭐 그 일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실 인사, 그다음에 예산 다 네. 공개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답변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싫어서 질문 답변하는 자리에까지 내보낼 생각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격이 높은 분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부속실장으로 갔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저 그 전달자 전달 통로인데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그게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대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네. 그 부속실장을 원래 하고 있었던 분, 그분이 그냥 김현지 비서관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튕겨 나왔거든요. 대변인으로. 근데 그 김남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네. 이미 강유정 대변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내지 과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을 2명으로 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잘 한시적으로. 없죠. 네. 한시적으로 2명으로 있다가 1명으로 줄인 이런 사례였는데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언어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남준. 예. 김남준 비서관은 사실은 제1부속실장을 하다가 그때는 네.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제1부속실장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전화 하나 바꿔주고 뭐 구두나 닦아주고 뭐 그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 열어주고 또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그랬을 수가 있죠. 근데 김현지 만사현통 또는 해경궁 현씨라고 불리는 이 김현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다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 결정할 수도 있죠. 예컨대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게 정부 고위 인사 산하 기관장 인사 시즌 앞두고 네. 그 자리로 보는 게 좀 공교롭다 그런 느낌이 드는. 뭐 저는 뭐 제1부속실장으로 가서 네. 인사를 담당할 수 있다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뭐 했을 인사를 거다.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약간의 단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성부 장관 강선우 의원. 강선우 네.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아유 뭐 안 됩니다. 그만 두세요. 이런 통보도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게 그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니고 사실은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은 정무수석이거든요. 근데 그냥 대통령실 내부 인사 업무를 담당해야 될 총무비서관이 당신 끝났어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통보를 김현지 비서관이 네, 했죠. 그럼 그것은 예. 대통령이 직접 총무비서관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복잡하네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박근혜의 최순실, 윤석열의 김건희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림자 실세, 그림자 대통령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네. 최순실 내지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네.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진짜 모릅니다. 뭐 제가 반 우스갯소리로 네. 해경궁 현씨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 뭐는 용산 해경궁 현씨라는 말을 하시길래 근데 물어보는 뭐 어느 거죠. 정도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회에도 못 나오게 하고 갑자기 김남준 부속실장이 그냥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대변인으로 튕겨 보내고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자리가 또 없으니까 갑자기
제2부속실장을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장 즉 해경군 김 씨를 보좌하는 그 자리는 또 비어 있어요. 그럼 이게 김현지 비서관 내지 해경군 현 씨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자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니까 이야기할 게 없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김현지 이 총무비서관을 국회에 내보지 않으려는 이 갸륵한 마음씨로 제1부속실장으로 보내고, 제1부속실장은 뭐 대변인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대변인 자리에는 그냥 2명으로 두고 이 총무비서관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제2부속실장 즉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부속실장은 공석으로 남겨두고라도 총무비서관을 세웠거든요. 그럼 이 인사의 모든 중심은 김현지 한 사람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만든 인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는 뭔가 좀 약간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현지보다는. 김현지 실장 자리 만들려고 김혜경 영부인이 일종의 소외를 뭐 지금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제가 지금 과도한 추측일 거라고 과도한 추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예. 제가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뭐 전화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데 소나무 밑에 뭐 조그만 돌이 하나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그 표지돌을 거기다가 놨던데 날짜를 보니까는 2024년 5월 10일인가 아마 대통령 출범하고 2주년 되던 해인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들던데 이번에 재판에 출석한 거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흰새치 뭐 염색 안 해서 그대로 뭐 다 보이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그 어떤 책임이 있는가는 법원에서 가릴 거지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던 제 입장에서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차라리 보석으로 석방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방어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석 사유로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특검 조사도 안 나가고 재판 출석도 일절 안 하고 보석 신문만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날 풀어줘라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 특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그 특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그 특별검사에게 막강한 힘을 몰아줘서 지금 권력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을 수사하기 위해서 가동 중인 특별검사거든요. 애당초부터 이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수록 나가서 본인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저는 이제 특별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면 나는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서 내 주장을 펼치겠다라고 생각할 수 법원에도 있죠. 지금 안 나오시니까 문제인 거 아닌가요? 재판 출석도 안 하니까? 아니요. 법원에 재판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어제 내란 재판에도 뭐 어지럽고 뭐 현기증이 나서 못 오겠다 이러면서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 재판에서는 뭐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고 그렇게 해서 그 방어를 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건강상의 이유 또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2일 그리고 28일 대구,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를 헌법 파괴, 독재 정부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인가요? 그러면은? 독재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독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네. 이미 이 상권분립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고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주의에서 어쨌든 전 국민의 41%를 얻은 그런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모든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이게 일당 독재로 가는 지금 그 전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을 동원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그 혐의를 씌워서 수사를 하고 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국민의힘을 해산해 버리고 나면 그럼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해산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꾸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네.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 현재의 법원을 믿지 못하고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하니 현재의 법원이나 현재의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나 재판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니 네. 특별검사도 임명하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만들고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울 기세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로 하여금 원하는 판결 결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또 헌법재판소로 넘겨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그런 지금 의도가 거의 뭐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당 독재가 맞죠. 이재명 정권 민주당 집단 실성 그것도 그러면 그런 이런 말씀을 과정으로 하셨는데 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말이죠. 이건 그런데 지금 청문회 내용 자체가 네.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판결을 했다. 이 내용이 결국은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걸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백히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불법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그 대법원장을 소환을 하고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탄핵도 하고 이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저는 뭐 탄핵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뭐 헌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여의도 초대석도 초대석인데 국민마스 토론 프로그램에 한번 패널로 나와서 좀 한번 말씀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누군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한번 제가 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